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한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백지로 태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전부 환경과 교육과 문화가 결정하는가?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구조나 기질이 없는가? 핑커는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본성, 기질, 인지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은 유전자로 정해지는 건가? 환경이나 교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는 노력은 의미 없는 건가? 하지만 빈서판의 주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핑커가 말하는 것은 유전자가 인간의 삶을 전부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할 때 유전과 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2편에서는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과 환경은 인간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는가? 선천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인간을 설명할 때 유전과 환경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되는가? 먼저 타고났다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죠. 너는 원래 외향적이야. 쟤는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어.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이런 말은 때로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원래 그렇다 라는 이 짧은 말 안에는 바꾸기 어렵다 라는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선천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성이 선천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특성이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특성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특성에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그 예민함에는 타고난 기질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똑같은 방식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관계, 반복된 경험, 자기 이해, 적절한 훈련을 통해 그 사람은 자신의 기질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말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타고난 것은 출발점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그 출발점은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미리 써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유전이야 환경이야? 성격은 타고나는 거야? 지능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야? 교육으로 길러지는 거야? 이 질문은 이해하기 참 쉽지만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유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된 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은 계속 영향을 주고받죠. 타고난 기질은 사람이 어떤 환경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한 환경은 다시 그 사람의 기질을 강화하거나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말과 글에 흥미를 많이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는 책을 더 자주 읽고 글쓰기나 발표 활동에 더 쉽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아이에게 책을 권하거나 말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향의 차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향이 특정한 경험을 더 많이 만들고 그 경험은 다시 더 성향을 뚜렷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유전과 환경은 한쪽이 원인이고 다른 한쪽이 부가요소인 관계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같아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니까요. 같은 칭찬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같은 경쟁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위축되겠죠. 반대로 타고난 기질이 갖고 있어도 환경에 따라 드러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어떤 성향은 좋은 환경에서 장점으로 발달하고 나쁜 환경에서는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서판은 인간을 볼 때 유전과 환경 그 둘 중 하나만 고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인 것이죠. 빈 서판에서 중요한 근거로 등장하는 분야가 행동유전학입니다. 행동유전학은 성격, 지능, 기질, 이런 것들의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연구가 쌍둥이 연구와 입양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일반 형제자매처럼 유전자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하면 어떤 특성에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 연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입양된 아이가 친부모와도 닮는지 양부모와도 닮는지 살펴보면 유전과 가정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가 인간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복잡하고 연구마다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유전학 연구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격과 지능, 여러 행동 특성에는 유전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는 빈서판 관점과 부딪히죠. 인간이 거의 백지에 가깝다면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히 비슷해야 할 겁니다. 입양된 아이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와 훨씬 더 비슷해야 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성격이 크게 다를 수 있고요. 서로 떨어져 자란 일란성 쌍둥이가 예상보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아가 특정한 특성에서 양부모보다 친부모와 더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부모나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 애착, 언어, 생활 습관, 관계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대나 방임, 극심한 결핍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돌봄과 존중은 아이가 세상을 신뢰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의 모든 성격과 능력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는 없겠죠. 아이는 부모의 작품이 아니니까요. 아이는 타고난 기질을 가진 독립된 인간이고 부모는 그 인간이 자라는 환경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하다는 말과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다르니까요. 여기서 빈서판이 간주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이라는 개념인데요. 공유 환경은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함께 경험하는 환경입니다. 부모, 집, 경제적 조건, 동네, 가족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공유 환경은 같은 집에서 자라도 각자 다르게 경험하는 환경입니다. 다른 친구, 다른 선생님, 다른 사건, 가족 안에서의 역할, 우연히 겪은 경험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실제로는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모는 같지만 부모가 첫째를 대하는 방식과 둘째를 대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도 다르고요. 선생님도 다르고 자신이 겪는 사건도 다릅니다. 또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죠. 부모가 조금 더 해보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아이는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듯이요. 환경은 단순히 바깥에 놓여있는 조건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 조건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경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가만 물어서는 부족하고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럼 유전이 중요하다는 말 아닌가? 하지만 빈서판을 그렇게 읽으면 반쪽짜리 이해가 됩니다. 핑커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환경이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죠. 환경의 역할은 인간의 본성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 어떤 방향으로 드러날지 조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경쟁심이 있다면 사회는 그것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편견의 경향이 있다면 교육과 제도는
그 편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면 문화는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인간이 완벽하게 선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견제 장치를 만듭니다. 동시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력의 보상을 설계합니다. 좋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배우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질과 능력을 고려해 성장의 길을 마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환경의 힘은 인간을 아무 모습으로든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위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겠죠. 유전과 인간 본성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행동에 타고난 요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폭력성이나 충동성에도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구분은 설명과 정당화입니다. 어떤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과 그 행동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기질, 뇌, 성장 환경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해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설명은 책임을 없애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문제를 더 정확하게 다루기 위한 도구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쉽게 폭발한다면 그냥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충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줄이고 조절 기술을 익히고 주변 환경을 바꾸고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도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책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말하는 방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 서판에서 핑커는 인간이 완전한 백지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이라는 말은 어떤 특성이 태어날 때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특성에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유전과 환경은 따로 작동하지 않죠. 타고난 경향은 사람이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어떤 경험에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환경은 그 경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영향을 줍니다. 쌍둥이 연구와 입양 연구는 인간의 성격과 지능, 행동 특성에 유전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교육, 사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교육과 사회는 인간의 가능성이 더 건강하게 드러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일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인간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성을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서판이 유전과 환경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다음 마지막 3편에서는 조금 더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타고난 차이가 있다는 말을 인정하면 불평등이나 차별을 정당화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면 평등은 어떤 근거 위에 설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빈 서판이 던지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